이봐요, 할망구. 여기가 어디라고 구걸하러 들어와? 자식들이 오죽 못났으면. 이 나이에 길을 잃고 난리야? 냄새나니까 당장 꺼지라고요. 출입국 관리센터 로비, 센터장 나점례의 폭언이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노인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이수정은 그 입 좀 다물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자원봉사자 처지라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대신 수정은 조용히 다가와 노인의 앞을 몸으로 가려 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쪽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게요. 잠시만 참으세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산 500억의 회장이 노숙자로 변장해 이 모욕을 견딘 이유를 말입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박재숙 회장은 평생을 숫자로만 세상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시댁 식구들에게 가난한 집 딸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멸시를 받으며 단돈 500만 원에 쫓겨났던 그날 그녀는 결심했죠. 세상에 믿을 건 돈뿐이라고요. 그렇게 자산 500억에 건설업계 거물이 된 재숙에게 아들 정우가 소개한 예비 며느리 수정은 그저 무능력하고 힘없는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처절한 무시와 고통을 아들까지 겪게 할 수는 없었기에 재숙은 수정이 가진 선함보다 배경 없음에 더 나를 세웠습니다. 정우야, 배경 없는 여자는 결국 내 짐이 될 뿐이다. 사랑? 그건 배가 부를 때나 하는 사치야. 재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의 곁을 지킬 만큼 단단한지 아니면 돈 몇 푼에 자존심을 버릴 무능력한 존재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말이죠. 그녀는 500억 자산가의 위험을 버리고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채 수정이 일하는 센터로 향했습니다. 재숙은 센터 로비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수정을 지켜봤습니다. 수정은 낡은 구두를 신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서류를 검토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재숙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지금이야 센터 아니니 저러겠지. 벼랑 끝에 몰려봐야 본색이 나오는 법이야. 재숙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수정에게 다가가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가씨, 나 배고파 죽겠어. 돈 좀 줘봐. 아니면 저기 맛있는 거라도 좀 사오든가. 재숙은 수정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신을 밀쳐내거나 자원봉사자라는 직함 뒤로 숨어 경비원을 부르길 기다렸습니다. 무능력한 자들이 흔히 부리는 비겁함을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수정은 조용히 재숙의 손을 잡고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배고프셨죠?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라 죄송해요. 수정은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싸온 조그만 간식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초콜릿 2알과 사탕 몇 개, 그리고 아침에 쪄온 고구마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재숙은 짐짓 실망한 척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거 말고 고기나 돈을 달라고. 그러자 수정은 박 회장의 거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돈은 지금은 없어요. 그래도 이 고구마가 아주 달아요. 일단 이거 드시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따뜻한 차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게요. 재숙은 수정의 손길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500만 원에 쫓겨나던 날,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던 차가운 손을 이 무능해 보였던 여자가 온기로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숙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겨우 고구마 한쪽으로 내 아들을 넘보겠다고? 어림없지. 수정이 건넨 고구마를 손에 쥔 채 재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센터장 나점례가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다가왔습니다. 나점내는 벤치에 앉은 재숙을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이 할망구, 자식들이 오죽 못났으면 이 나이에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요. 나점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30년 전 재숙이 시댁에서 들었던 그 비수 같은 말들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숙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0억 자산가인 지금도 이 노숙자 옷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나점례가 비웃으며 사라진 뒤 수정이 조용히 재숙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숙은 수정이 자신을 귀찮아하며 쫓아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재숙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까 그 말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건 어르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례해서 그런 거예요. 재숙은 짐짓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무례하긴 틀린 말 아니잖나.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냄새 피우고 있는 게 민폐지. 그러자 수정이 재숙의 거친 손을 자기 손으로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제 부모님도 살아계셨으면 그 사람 말에 같이 화내주셨을 거예요. 사람은 옷차림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르신은 충분히 귀한 분이세요. 재숙은 수정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이나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점례에게 당했던 그 모멸감을 수정은 따뜻한 말로 덮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타고난 성정이 이런 걸까? 재숙의 차가운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아직 마음을 다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센터장 나점례는 아침부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길건설 회장 측에서 실사를 나온다는 소식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나점례의 눈에 또다시 로비 구석에 앉아있는 노숙자 재숙과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수정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나점례는 수정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정씨, 내가 오늘 중요한 분 오신다고 저 노인네 치우라고 했어. 안 했어? 자네는 참 신기해. 남들처럼 눈치껏 비위도 맞추고 하라는 대로 하면 어디가 덧나? 왜 그렇게 매번 뻣뻣하게 굴어서 매를 벌어? 나점례는 재숙을 턱 끝으로 가리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처럼 가진 것 없는 애들은 고집 부리는 게 제일 미련한 거야. 저런 쓸모없는 노인네 수발들 시간에 우리 센터에 돈줄 대줄 회장님 비위 맞출 궁리나 하라고. 수정은 나점례의 폭언에도 흔들림 없이 재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재숙의 손을 잡은 수정의 손에는 오히려 힘이 실렸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굽신거리지 않는 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르신은 쫓겨나야 할 물건이 아니라 저희 센터를 찾아오신 민원인이에요. 수정이 재숙을 부축해 상담실로 피신시키자 나점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회장님이 바로 그 노숙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센터로 거칠게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길건설의 하청을 받는 사업주들이었죠. 서류 처리 지연으로 수억 원대의 인건비 손실이 발생했다며 고성을 지르는 그들 앞에서 나점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나점례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챙겨두었다가 캐비닛 깊숙이 처박아두고 잊어버린 것이었죠. 나점례는 찰나의 순간 비열한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상담실에서 나오던 수정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 수정 씨, 자네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진작 처리하라고 준 서류. 왜 아직도 붙들고 있었어? 자네 그 말 안 듣는 고집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나점내는 수정의 책상 위에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주들을 향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들. 이 친구가 자원봉사자라 그런지 책임감도 없고 사사건건 제 지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굴더니 결국 이런 대형 사고를 쳤네요. 제가 당장 이 친구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화 좀 푸십시오. 수정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센터장님, 그 서류는 제가 본 적도 없는. 하지만 나점내는 수정의 말을 가로막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과 재숙 앞에서 수정을 무능하고 무책임한 낙하산 봉사자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사업주들의 비난 섞인 시선과 나점내의 표독스러운 몰아세우기 속에 수정은 순식간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수정은 명예가 짓밟힌 절망의 끝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며 빌지 않았습니다. 나점내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제 고집은 꺾을 수 있어도 진실은 꺾지 못하실 겁니다. 이 서류의 행방 곧 밝혀질 테니까요. 수정은 미련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비굴하게 남의 실수를 뒤집어쓰며 자리를 구걸하느니 차라리 고독한 진실을 택한 것이죠.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재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가난 앞에 무릎 꿇었던 자신과 달리 이 아이는 그 처절한 바닥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품격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수정이 텅 빈 가방을 메고 센터 문을 나서려고 할 찰나였습니다. 센터 로비는 여전히 나점례의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진작 저런 고집불통은 걸러냈어야 했는데. 나점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이제 곧 도착할 한길건설 박 회장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센터 정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나점내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나,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지만 차 문을 열고 내린 사람들은 위험 넘치는 수행 비서들이었습니다. 나점내가 당황하며 회장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기도 전 수트 차림의 비서들은 나점내를 그대로 지나쳐 로비 구석 낡은 벤치에 초라하게 앉아있던 노숙자 재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순간 센터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점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을 넘어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냄새나는 할망구라며 구박하고 비웃었던 그 노숙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줄을 대려던 500억 자산가 박재숙 회장이었던 겁니다. 재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겉옷을 벗어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나점례를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나 센터장,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자식들이 오죽 못났으면 부모를 이 꼴로 내버려 두냐고 비아냥거렸던가? 아니면 뻣뻣한 자원봉사자 하나 치워버리면 뒷돈이라도 챙겨줄 줄 알았나? 재숙은 비서가 건네준 태블릿 PC를 나점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나점례가 수정의 책상에 서류를 몰래 갖다 놓는 모습이 찍힌 센터 내 CCTV 원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 남에게 실수를 뒤집어 씌울 생각만 하느라 내 발등 찍을 증거는 못 본다는 거지. 감히 내 며느리 될 아이를 무책임하게 몰아? 재숙의 호령에 나점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재숙은 당장 경찰과 감사팀을 부르라 명한 뒤 모든 게 믿기지 않은 듯 멍하니 서 있던 수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정아, 놀랬니? 미안하구나. 내가 정우 애미 되는 사람이란다. 재숙은 수정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재숙은 화려한 호텔 식당 대신 정우와 수정을 데리고 조용한 사찰 뒤편에 있는 수정이 부모님의 납골 땅을 먼저 찾았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홀로 명절을 보냈을 수정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재숙은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영정 앞에 놓으며 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사돈 아주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귀한 따님을 몰라보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수정이가 이렇게 훌륭하고 강단 있게 자란 건 다 두 분이 남겨주신 정직이라는 유산 덕분입니다. 재숙은 수정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정아, 부모님 안 계신다고 상견례 같은 거 건너뛰지 말자. 오늘 이 자리가 내 씩씩한 며느리 수정이를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내 나름의 상견례란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엄마고 우리 집이 내 친정이다. 재숙은 수정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등에 굳은 살은 30년 전 재숙이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버틸 때의 그녀의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노숙자 분장을 하고 너를 지켜보는 내내 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시렸단다. 나도 너처럼 정직했고 나도 너처럼 꼿꼿했지. 그런데 나는 가난에 복수하고 싶어서 그 귀한 성품들을 하나둘 돈이랑 바꿔버렸어. 어느샌가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던 그 괴물들이 되어버렸던 거야. 재숙은 정우의 손을 끌어당겨 수정의 손 위에 겹쳤습니다. 나는 정우에게 돈 많은 집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억지를 부렸지. 하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단다. 돈이 없어서 남편에게 버려졌던 나 같은 아픔을 내 아들만큼은 겪지 않길 바라는 비뚤어진 공포였어. 그런데 내가 나점리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걸 보며 깨달았다.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건 재벌가의 금반지가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곁을 지켜줄 너의 강단과 정직이라는 것을 말이다. 몇 달 뒤 수정은 재숙의 든든한 지지 속에 소외된 이들을 돕는 재단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여전히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낡은 구두를 수선해 신습니다. 재숙은 그런 수정의 모습이 부끄럽기는커녕 우리 집안의 진짜 품격이라며 주변 회장들에게 자랑하기 바쁜 할머니가 되었죠. 어느 노을 지는 퇴근길, 재숙은 직접 차를 몰고 수정의 사무실 앞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수정아, 오늘 점심은 우리 예전에 먹었던 그 시장 국밥 어떠냐? 가끔은 그 투박한 맛이 5성급 호텔 요리보다 훨씬 낫더구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내 세상이 너랑 그 국밥 한 그릇 먹으며 다 무너졌지 뭐냐. 재숙은 수정의 팔짱을 꽉 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벌어온 500억이 사실은 내가 가진 그 정직함 하나보다 가볍더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거리를 나란히 걸어갑니다. 한때는 돈이 전부라고 믿으며 마음을 닫았던 재숙과 돈이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버텼던 수정. 이제 두 사람은 압니다. 진정한 재력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온기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를 시험하려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을 배우게 된 감동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전해드리는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노인네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냄새를 풍겨. 당장 안 나가. 김 부장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주민센터 바닥에 낡은 보따리가 팽개쳐졌습니다. 67의 오수님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달려와 수님을 감싸 안으며 김 부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복직과 계약직 한지원, 그녀는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수님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원은 김 부장의 살벌한 눈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노인을 부축해 따뜻한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왜 오수님은 이런 굴욕을 감내하며 이곳에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아빠, 나 다녀올게. 오늘도 아빠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올게. 아침에 눈을 뜨고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사진 액자를 정성스레 닦는 일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낡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구청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일하는 2년차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인 같았지만 현실은 매달 40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고단한 청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작은 빚을 갚고 나면 그녀의 손에 남는 것은 겨우 편의점 도시락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뿐이었습니다. 주민센터의 아침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 되기도 전부터 번호표 기계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민원인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원의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직속 상사인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한지원 씨, 이리 좀 와봐요. 이 서류 장부 정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숫자가 이게 뭐야? 눈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김 부장은 지원이 밤을 새워 정리한 장부를 보지도 않고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사실 장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어젯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린 화풀이를 만만한 계약직 지원에게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의 다른 정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종이들을 주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와 같았습니다. 지원은 주운 서류를 품에 안고 화장실로 달려가 잠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지원아. 아빠가 그랬잖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온다고. 지원은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시퀀스 이수님의 남다른 안목과 비밀스러운 결심. 오후 2시경 지원은 몰려드는 민원인을 처리하느라 점심조차 거른 상태였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고된 업무로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잠시 짬을 내어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였습니다. 주민센터 입구에서 웬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차림에 때국물이 흐르는 보따리를 품에 안은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서 나는 퀴퀴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멀리 돌아갔습니다. 청원 경찰조차 노인을 내쫓으려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날씨가 많이 춥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내가 며칠을 굶어서 그런데 여기서 쌀 같은 걸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마음부터 추워지는 법이라고, 그러니 배고픈 사람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원은 노인을 자신의 상담석에 앉히고 자신이 먹으려던 삼각김밥과 따뜻한 찬물을 정성스레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먼저 드세요. 속이 좀 따뜻해져야 상담도 하죠. 제가 쌀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얼른 전산 조회해 볼게요. 노인은 고마운 듯 지원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선진 로지스의 오수님 회장이었습니다. 수님은 지원의 손등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가짜 미소와 가면을 봐왔습니다. 아들 진욱의 배경을 보고 접근하던 수많은 명문가 딸들을 보며 수님은 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아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돈의 액수로만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수님은 확신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님은 아들 진욱이 말한 천사 같은 여자라는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노숙자 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지원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를 머릿속 채점표에 기록했습니다. 지원은 노인의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지자 직접 허리를 숙여 닦아주었습니다. 그건 연기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수님은 지원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진욱이가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인간의 본성은 최악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수님은 지원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더 깊은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퀀스 3 시험의 시작과 벼랑 끝의 음모. 수님은 일부러 기침을 크게 하며 지원의 어깨에 기대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가씨,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오늘 밤만이라도 좀 편히 쉴 곳을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내 주머니엔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서 그래. 날은 이렇게 추운데 갈 곳이 없네.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방을 빼라는 독촉을 받던 처지였지만 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노인을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고민하다 자신의 낡은 지갑 깊숙한 곳에서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5만 원권을 꺼내 수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은 지원이 이번 달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아껴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따뜻한 곳에서 주무셔야 감기 안 걸려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님은 그 돈을 만지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 부장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지원의 뺨이 얼얼할 정도로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지원, 미쳤어? 지금 근무 시간에 노숙자한테 적선을 해? 여기가 자선단체야? 당장 저 노인네 안내보내.
김 부장은 지원을 거칠게 밀쳐내고 수님의 낡은 보따리를 입구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가슴 아픈 장면의 배경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폭언은 주민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계약직이 이래서 문제야.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말이야. 너 이번 계약 갱신은 꿈도 꾸지 마. 지원은 바닥에 쓰러진 수님을 부축하며 김 부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부장님, 이분도 우리 구청의 민원인이십니다.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미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식으로 날려버린 노인 복지 지원금 3천만 원을 지원에게 씌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아이디로 전산망에 접속해 이미 모든 결제 서류를 조작해 두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머리 위로 거대한 음모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수님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시퀀스 4 도서관의 추억과 진욱의 고백. 주민센터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지원은 수님을 부축해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며들었지만 지원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수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캄캄해졌음에도 지원은 오히려 노인을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끝까지 못 도와드려서. 그래도 아까 드린 돈으로 꼭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드세요. 아셨죠? 그때 지원의 소식을 듣고 진욱이 달려왔습니다. 진욱은 여전히 구멍난 양말에 낡은 셔츠를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은 진욱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욱 씨, 나 이제 어떡해? 3천만 원을 내가 훔쳤대. 나 정말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진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년 전 구립도서관의 낡은 열람실에서 당시 지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이었고 진욱은 어머니의 특명을 받고 신분을 숨긴 채 밑바닥부터 공부하던 시절 시작되었습니다. 진욱은 지원을 다독이며 벤치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수님과 눈을 맞췄습니다. 수님은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자신에게 건넨 그 10,000원짜리 2장을 손등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수님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아들을, 그리고 5조 원의 가치를 지닌 선진 로지스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수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켜줘야겠네. 아가씨, 정말 고마웠어.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수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시퀀스 5 돌아온 회장의 심판과 반전. 다음 날 오전 10시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던 주민센터 앞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대형 세단 5대가 주민센터 정문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하얀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체구의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선진 로지스의 오수님 회장이었습니다. 어제 그 낡은 보따리를 들고 바닥을 구르던 노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카리스마가 흘렀습니다. 수님이 안으로 발을 들이자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어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부장은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어이쿠, 회장님, 저희 선진 로지스 오수님 회장님이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김 부장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수님은 그런 김 부장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원이 건네주었던 그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돈 기억하나? 자네가 노숙자라고 짓밟고 걷어찼던 그 노인이 받은 돈이야. 아니, 한지원 씨가 나에게 준 마지막 진심이지. 김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설마 어제 그 노숙자가 회장님이셨습니까? 그때 주민센터 문이 다시 열리고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수트 차림의 진욱이 지원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이 상황이 꿈인 듯 멍한 표정이었지만 진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김 부장이 지원 씨 아이디를 도용해 지원금을 가로채니면 계약서와 장부 횡령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 끝냈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진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김 부장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지원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원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모진 시험을 했지? 하지만 덕분에 확신했어. 당신이야말로 우리 선진 로지스의 진정한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 진욱이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네. 지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베푼 삼각김밥과 따뜻한 물 한 잔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음을 말입니다. 시퀀스 6 밝혀진 과거와 아버지의 유산. 일주일 뒤 지원은 수님의 초대로 선진 로지스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무실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중앙 가장 화려한 금색 액자에 담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지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와 그 앞에 서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분, 저희 아빠잖아요?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수님이 천천히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요. 30년 전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부도를 맞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였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강으로 가려던 나를 자기 트럭에 태워준 사람이 바로 지원 씨 아버지였어. 당시 지원의 아버지는 밤새 고속도로를 달리며 절망에 빠진 수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비상금을 수님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죽을 힘으로 사세요. 나중에 성공해서 나 같은 사람 또 도와주면 되잖습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수님은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5조 원의 기업을 일궈냈지만 정작 은희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 진욱이 데려온 지원의 이력서를 보고 그녀가 그 은인의 딸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성품까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런 모진 연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시험한 게 아니었어. 은인의 딸이 아버지의 그 귀한 성품을 닮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주민센터에서 나를 감싸 안을 때 나는 사진 속 그 사람의 체온을 느꼈지.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해하고 계실 거네. 지원은 아버지의 사진을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큰 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산을 딸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비로소 아버지가 왜 평생 남을 돕는 일에 그토록 진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퀀스 7 진짜 부자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 지원은 선진 로지스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화려한 파티장이나 명품 쇼핑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민센터에서 보았던 그 외롭고 가난한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돕고 싶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님은 흔쾌히 지원에게 선진 로지스 사회공헌 재단 이사장직을 맡겼습니다. 지원은 전국 곳곳에 퍼진 물류 거점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고 위기 가정을 즉각 구조하는 희망 배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김 부장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던 약자들이 이제는 지원의 진심 어린 손길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오늘도 화려한 보석 반지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사람들의 거친 손을 잡아줄 때 느껴지는 온기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지원을 위해 떡볶이를 포장해 오는 사랑꾼 진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로 성공을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기적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주민센터 바닥에 팽개쳐진 보따리를 함께 주워줄 수 있는 마음,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반전이 될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여러분이 베푼 진심은 영원히 남아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부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